박명희. 성체를 흔들며 신부가 가고 그 뒤에 칼을 든 군인이 따라가면서 제국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부케를 흔들며 신부가 가고 그 뒤에 흰 장갑을 낀 신랑이 따라가면서 결혼의 예식은 끝났다고 한다. 모든 결혼에는 흰 장갑을 낀 제국주의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 김승희, 사랑 5. 푸른 신호등이 반짝 횡단보도를 연다. 줄을 이어 내닫던 차들의 행렬이 일제히 멈춰선다. 행여 두질세라 촌음을 다투며 치열하게 내닫던 차들이 신호등 하나로 꼼짝 못하고 있다. 겨우 그 손바닥만한 불빛 하나로. 문득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단순한 신호 몇 개가 이 공룡 같은 도시를 순환시키고 있지 않은가. 길 양쪽에서 마주보고 있던 사람들이 자동 인형처럼 움직여 일제히 교차한다. 그 모습들이 꼭 로봇 같다. 스위치를 켜면 부산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처럼. 그 맨 끝에선 내 발걸음은 고장난 기계처럼 자꾸 느려진다. 깜빡깜빡 신호등이 걸음을 재촉한다. 횡단보도가 끝나는 얼음에 법원 동문이 있다. 하늘까지 높다랗게 올려다보아야 하는 건물 입구치고는 작고 볼품없는 문이다. 이 거대한 도시에 석회처럼 촘촘히 박혀 사는 서울 시민들 전체를 다 포용한다는 법원문이 아니고 기껏 동네 초등학교 교문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문 안으로 들어서면 좀 다르다. 법원 건물 정면으로 가까이 가면 눈앞에 펼쳐지는 넓고 높은 반원형 계단이 대단한 위용을 부리며 내 앞에 군림한다. 소용돌이치며 내닫던 바람이 텅 빈 계단을 치받으며 달려온다. 현관문에 올라갈 때까지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다. 유동인구가 하루 수만 명이라는 법원 정문 현관치고는 사뭇 적막하다. 나는 검은 코트깃을 올리며 허리를 꼿꼿이 세워본다. 현관문 안에 들어서자 잘 연마된 화강암으로 번쩍거리는 로비가 광장처럼 넓어 보인다. 내딛는 발걸음 소리가 공명음을 일으킬 만큼 사위는 조용하다. 그 저교가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제복을 입은 수위가 신분증을 요구한다. 나는 그에게 손에 잡히는 기자증을 보일까 하다가 지갑 안쪽을 뒤져 주민등록증을 내보인다. 그의 눈이 내 구두 굽 8cm 아래부터 171cm 위 머리 끝까지 한참을 훑어 올라온다. 제복에 묻혀 좀처럼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얼굴에 할 일 없이 드러나는 호기심을 등 뒤로 따돌리며 나는 허리를 꼿꼿이 하고 걷는다. 수위의 혀차는 소리가 자꾸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아 발걸음이 빨라지려는 것을 짐짓 늦춘다. 선고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판결이 2시라고는 했지만 정확한 시간은 아닐 것이다. 막상 판결이 가까워오자 시간 가는 것이 두렵다. 한 걸음도 더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고 더없이 침착하게 흐르고 있는 시간의 목을 잡아채어 뒷걸음질 치고 싶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들을 삼키고도 시치미를 떼고 텅 빈 회랑을 저벅저벅 발소리를 울리며 다가오고 있다. 또다시 패소한다면. 진정 이건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애초에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법원에서 해결하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자식은 주고받고 혹은
나눌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을. 나는 그걸 알고도 법의 문을 두드렸다.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내 딸의 양육권 청구에 대한 1심 판결 주문이었다. 무심한 음성으로 낭독하는 판사의 짧은 글 한 구절에 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시베리아 유형지보다 더 살벌한 삶의 어느 한 구석에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 들었다. 도대체 나의 죄명은 무엇인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애면글면하며 걱정은 했어도 한 번도 내가 재판에서 지리라고는 생각 못했었다. 판사가 선고만 내리면 내 딸이 어디선가 후련히 나타나 양팔을 활짝 벌리고 내 앞으로 뛰어오는 것인 줄 알았다. 혈육과 같이 살아가는 일은 이 세상 엄마들이라면 공기를 호흡하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었다. 그 당연한 일이 유독 나에게만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아이 생각이 났다. 그런데 얼굴이 또렷이 떠올라주지 않았다. 아이는 언제나 저만큼 떨어져 있었다. 세상 시름을 다 잊게 해주던 아이의 오동통한 볼, 마냥 간지러주고만 싶은 둥근 머리통, 언 가슴에 화학 일시에 불을 지펴주던 봄보다 더 밝은 미소, 계곡물 소리보다 더 해맑은 웃음소리, 엄마를 부르며 다가오던 입술, 한 줌에 쥐어질 것 같이 조그만 아이의 어깨와 팔, 그리고 궁둥이 언저리에 올라붙은 말랑말랑한 살, 티 한 점 없는 맑은 눈. 그런 것들을 떠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 모습은 꽃향기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곤 했다. 대신 아이 우는 모습만 자꾸 눈에 밟혔다.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우다 새엄마에게 벌을 서는가. 착한 친구의 얼굴을 할퀴어놓고 주변의 미움을 한 몸에 받는가. 그러다가 얻어맞지나 않는가. 그 애가 지금 어디선가 울고 있는가. 판결에서 이겼다는 것은 실로 신의 명령만큼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재판에 승소하자 준문에는 당연한 듯 내 앞에서 빗장을 질렀다. 생모의 존재를 유괴범만큼이나 아이에게 위해하다고 믿는 그들은 지금쯤 딸에게서 내 존재를 아예 지워 없앴을 것이다. 그들은 아이가 다니던 유아원에 나타나 기르던 강아지 안고 가듯 아이를 데려갔다. 6개월 전이었다. 준모와 헤어질 때는 둘 사이에 아이 문제로 인한 다툼이 없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나를 못내 아쉬워하며 놓아주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는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내 손으로는 신고 못하겠어. 네가 알아서 해. 법원에서 받은 판사의 이혼 확인서를 건네주는 준모의 표정은 곧 땅을 무너뜨릴 듯 무거웠다. 구청에 신고만 하면 우리 관계는 끝이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내게서 그를 지워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솔직히 이혼이라는 말의 무게가 별로 체감되지 않았다. 세상에서 왜들 그렇게 결혼이나 이혼에 호들갑을 떠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건 확실히 좀 과장되어 있다고 믿었었다. 나는 이후라도 언제든 필요하면 준모와 만날 것이었다. 우린 서로 자식을 나눠 가진 사이이니 관계의 끝이란 있을 수 없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할 망정 나는 그와 둘이서 딸을 키우고 부모로서의 사랑을 나눠줄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서로 입장이 달라 헤어지기로 했지만 그는 나에게 결코 밉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혼까지 가는 동안 준모나 그의 가족들 틈새에서 벌어졌던 갈등도 마무리하고 싶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도
나는 그를 미워하면서 돌아서기 싫었다. 적어도 그를 생각하면 겨울날 양지 바른 벽에 등을 기대고 선 것 같은 따스함만은 간직하고 싶었다. 요컨대 결혼 생활 동안 가슴에 허옇게 끼어있던 성애를 말끔히 긁어버리고 서로 애증이나 상처 없는 스스럼 없는 옛 친구가 되고자 했다. 준모의 눈동자가 젖된 아이처럼 불안정해 보였다. 그 눈 안에 설핏 물이 고였다. 눈물은 전염성이 강했다. 나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자 억지로 웃었다. 후회는 없었다. 어찌 되었건 그와의 만남으로 나는 딸을 얻었다. 협의 이혼 신고서를 내밀던 준모는 내가 구청에 신고하러 갈 시간이 없다고 하자 잠자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밀어넣었다. 착한 남자였다. 그래서 때로 약한 남자가 되긴 했지만 그럴 때의 그는 정말이지 딱한 남자였다. 그의 착함 때문에 한때는 그에게 기대었고 같은 이유로 그를 떠났다. 그의 착했던 성품은 곧잘 약한 성품으로 드러났다. 약한 성품은 때로 사람을 악하게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었다. 한편으로는 석방된 죄수처럼 홀가분했다. 청첩장을 들고 결혼을 알렸듯이 이혼 사실도 주변에 아는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준모와 헤어져 돌아가는 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다. 법원을 나와 횡단보도를 중간쯤 지나는데 카메라의 정지 화면 같은 장면이 내 시선을 붙들었다. 복숭아빛 장미와 연두색 풀꽃띠로 장식한 하얀 숭늉차가 새봄처럼 눈부셨다. 막 결혼식을 끝낸 신혼부부가 단차였다. 그들은 자기 안으로 넘쳐 흐르는 행복을 그런 식으로라도 광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나 보다. 차창 안. 파한 대소를 터뜨리고 신랑 옆에서 신부의 입이 새 부리처럼 옹알대고 있었다. 닫힌 차창 밖으로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눈으로 들었다. 길을 건너자 갈라졌던 물길이 합치듯 찻길은 다시 열리고 멈췄던 차들은 다시 물처럼 흘러갔다. 신혼부부의 꽃차도 파도를 타고 흘러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들은. 나는 차의 뒷공무니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아마 그들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희망이 바로 미망이었다는 사실을. 생의 노정 구비구비마다에 매복되었던 절망이 지금 잠시 희망의 가면을 빌려 쓰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결혼은 사랑을 실용화하는 결과일 뿐 꽃차 속의 축복은 단지 그때뿐이었다는 것을. 결혼은 내게 있어 얼떨결에 치른 삶의 한 이벤트에 불과했다. 생애 마디마디에서 치른 의례. 예컨대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이름 붙은 날같이 결혼식도 그 정도로 생각했었다. 돌이켜보면 신기할 만큼 내게는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 결혼으로 나 자신의 생활이 크게 변한다는 생각도 못했었다. 결혼은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친구와 같이 살 수 있어 편리한 제도쯤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삶은 종종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다. 나는 분명 그 자리에 나무처럼 서 있었는데 주변에서 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휩쓸리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 소위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 22살 나이에 저질러버린 결혼이 그랬고 쫓기듯이 가진 내 일 또한 그랬다. 대학에서 만난 준모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편리하고 가까운 짝꿍 하나 곁에 두는 기분으로 만났다. 그 즈음 내 주변이 바뀌었다. 내 부모가 이혼하고 가족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나버렸다. 산부인과 의사인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 후
서해안 남쪽 작은 읍 보건소로 이를 잡아 내려갔고 동생은 군의 자원 입대해 도망쳤다. 주로 양평 작업실에서 생활하던 시인 아버지는 엄마가 떠나자 아예 거처를 그리로 옮겨버렸다. 나는 학교 부근으로 원룸을 얻어 나왔다. 어느 날 아침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해체되었다. 나는 표면상 자유로웠다. 자의식이라는 것이 싹틀 때부터 모두들 꿈꾸는 자립은 따지고 보면 부모의 간섭으로부터의 해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혼자가 되니 자유보다 소외감이 앞질러 찾아왔다. 당시 내가 굳이 자유라고 이름 붙여 누렸던 마음 깊이에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모의 부부 관계에 대한 서글픈 체념과 그들의 운명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비겁한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이다. 세상에 나만 내팽개친 것 같아 야속하기도 했다. 20회 이상 길들여진 가족 정서를 나는 가족을 잃은 다음에야 확인했다. 씁쓸했다. 부모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추방당한 것 같았다. 12평짜리 내 원룸이 갑자기 강당처럼 넓게 느껴졌다. 8층 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창밖은 허황한 벌판이었다. 재개발 아파트를 짓기 위해 불도저로 밀어낸 동네는 사막처럼 황량했다.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하다못해 도둑고양이에게 쫓기는 쥐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빈 들의 모래바람만 여우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소용돌이치고 다녔다. 두 팔을 가슴에 모으고 종종 떨리는 가슴을 부여안았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준모가 나를 불렀다. 중앙도서관으로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그는 벌써부터 방송기자가 되기 위해 시험 공부를 시작했던 터였다. 솔직히 분방한 기자직이 그의 적성에 맞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는 그 공부를 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저마다 도서관에 둥지를 틀었다. 그건 계절풍과도 같은 것이었다. 봄, 여름 동안 정신없이 학회니 MT니 핑계대고 야외로 나이트로 몰려다니다가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정신을 바짝 챙겼다. 아직 졸업반이 되지도 않았는데 과 전체가 고시 열풍에 휩싸이는 캠퍼스의 바람에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씩을 뽑아들고 뒷산으로 갔다. 그의 상아색 사파리에 바알간 물을 들이며 꼬리 짧은 가을 해가 산머리에서 핏빛 슬픔을 토해냈다. 겉옷 안에 받쳐 입은 다갈색 체크무늬 셔츠의 깃이 단장했다. 뒷목을 돌아 파르라니 깎은 머리가 소년처럼 유순해 보였다. 따져보니 그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그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고 분당의 빌라촌에 산다는 것 정도였다. 그는 왜 내가 수업을 자주 빠지는지 물었다. 그랬나? 스스로 반문해보니 그랬다. 전화가 되지 않더라고 했다. 안색이 창백한데 건강이 좋지 않느냐고 물었다. 무슨 일이 그리 바쁘냐고.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가 한꺼번에 토해내는 질문이 한다발이었다. 그러고 보니 꽤 오랜 동안 그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내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기억은 확실치 않다. 나는 담담하게 영화 스토리 들려주듯 간단하게 전화번호가 바뀌게 된 사정을 설명했다. 처음 일이었다. 가까웠던 고교 동창이나 같은 과 여자친구들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후로 그는 나를 보살피려 애썼다. 부모 잃은 고아를 돌보듯 나를 챙겼다. 나는 그게 마땅했다. 그를 따라 나도 도서관에서 취직시험 공부에 매달렸다.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학회에 다니고 같이 영화도 보러 다녔다.
밤이 내려와 헤어지기 아쉬우면 자연스레 나의 원룸으로 그와 같이 들어갔다. 닫으면 저절로 잠기는 열쇠 소리가 묘한 울림을 주었다. 보이지 않는 운명 안에 갇힌 느낌이었다. 그러자 나는 성인이 되고 싶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상처받고 아쉬워하는 것보다 내가 그들과 같은 성인이 되어버리면 될 일이었다. 그렇다고 그 나이에 벌써 결혼의 틀 안에 넣어 내 생을 가두고 싶은 마음은 주어도 없었다. 내가 체감하기로 아직까지 이 땅에서 결혼의 주체는 남자였다. 결혼은 남자의 집안에 여자가 들어가는 것이었다. 22살의 내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들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부모들의 성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첫 추위가 미쳐 피할 수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날이었다. 엄마는 산동네 재개발 아파트 공사장에 높다란 축대 아래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일 텐데 해가 짧아져 어둠만으로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다. 내 원룸은 축대 바로 건너편 동네에 있었다. 오래되었으나 주택 재개발에서조차 밀려난 빈민가였는데 가까운 대학의 학생들을 겨냥한 원룸 주택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고 있었다. 공사장 보안등 불빛이 사선으로 비치는 지점에 엄마가 서 있었다. 전날 밤 엄마는 서울로 온다고 했었고 나는 밝은 아침에 오라고 했다. 바로 그날 내가 다니는 대학 인문학부에서 특강을 마치고 내게 들렀던 아버지에게 준모와의 관계를 들켰으니 엄마가 왜 그리 서두르는지는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다. 그날도 우리는 도서관 대신 내 방에서 공부하자고 했었다. 공부하다가 저녁도 함께 지어 먹고 차도 함께 끓여 마시고 또 공부하고. 그는 지하철이 끊기기 직전에 돌아가곤 했다. 그러니 불시에 들른 아버지 눈에는 우리 둘이 동거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말이 그렇지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그 밤중에 설마 오랴 했었다. 서해안 군 소재지에서 2시간 걸려 시외버스를 타고 인근 큰 도시로 나와 다시 심야버스로 갈아타고 또 4시간을 달려왔을 것이다. 나는 패딩파카라도 뒤집어 쓰고 나갔지만 엄마의 차림새는 부실했다. 짙은 잿빛 모직 재킷 위로 산비탈 위 썰렁한 공사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무차별로 몰아닥쳐도 목을 훤히 드러낸 엄마는 몸을 웅크릴 줄 몰랐다. 그녀는 내 방으로 들어가자고 해도 말없이 무거운 다리를 끌며 언덕을 내려갔다. 어둠이 아직 물러서지도 않았는데 벌써 산동네의 하루는 시작되고 있었다. 좁고 긴 골목 양쪽에 들어선 집집에 불이 켜지고 이따금씩 나무 대문이 삐걱대고 아이 울음소리와 젊은 여자의 날카로운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길이 조금 넓어지며 두 눈에 불을 켠 화물차와 소형 승용차들이 탈탈거리며 누비고 다녔다. 길은 바로 난전들이 질비한 작은 시장으로 이어졌다. 비닐 덮개를 씌운 야채더미 앞에서 입을만한 패딩 코트를 입은 상인들이 하얀 김을 뿜어내고 있었다. 분식집의 뿌연 유리창 너머에서는 붉은 떡볶이가 김을 뿜어내고 문틈으로 어묵국 냄새가 빠져나오는데 문은 닫혀 있었다. 새파랗게 변한 엄마의 입술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볼 아래로는 소름이 왕소금처럼 돋아나 있었다. 마침 주황색 휘장 사이로 불빛이 배어나오는 포장마차가 보였다. 어묵국을 시켜놓고 국물로 온몸을 녹이라고 해도 엄마는 찬물 한 잔만을 들이켰을 뿐 선뜻 말을 못했다. 엄마는 찬바람에 입이 얼어붙었나 싶을 만큼 국물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 역시 더 이상 말 붙일 꼬투리를 찾지 못했다. 전날 난생 처음 아버지와 부딪힌 일로 충분히 지쳐 있었다. 차라리 엄마도 아버지처럼 이게 무슨 짓이냐고 호통이라도 치면 한결 나을 것 같았다.
잔혹한 고문 같은 침묵이었다. 다 식어버린 국그릇에 주인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 한 국자를 더 부어주며 끼어들었다. 한 모금 후루룩 마시세요. 속이 풀릴 거요. 마시고 맺힌 게 있다면 다 푸시오들. 차츰 어둠이 벗겨지며 밖이 수선스러워졌다. 자전거 종소리, 차 소리,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포장 안으로 사정없이 밀고 들어왔다. 나는 마침내 엄마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엄마가 처음으로 입을 떼어 결혼식을 서두르라고 했다. 그 주말이라도 좋다고 했다. 그러다가 또 지금 준모와 관계를 정리하고 공부만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가 한번 엎질러진 물 되담을 수 있겠느냐고 자답했다. 도대체 준모가 누이 집 아들이고 어떤 애냐고 했다가 하긴 누구 아들이면 어떻고 반듯한 애면 이런 짓 하고 다니겠느냐고 했다. 결혼을 하라고 했다가 그 집에서 아직 생활력도 없는 학생을 결혼 허락이나 하겠느냐고 했다. 엄마 보기에 나는 영락없는 결손 가정에 타락한 문제아였다. 엄마 병원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으러 드나드는 대책 없는 10대 소녀 같은. 나는 더 이상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명백하게 결혼을 거부했다. 절망에 찬 엄마의 음성이 내 가슴을 쳤다. 이미 몸을 버려놓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이나 엄마를 마주 보았다. 내 엄마,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 자식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운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기적인 남편에 맞서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간 여자였다. 그런 엄마의 입에서 딸에게 하는 말은 시장 난전에서 머리채 잡고 원색적인 악담을 퍼붓는 안악과 다를 게 없었다. 엄마는 적어도 이 땅의 보통 여자들과는 달랐다. 엄마는 훈풍만 감도는 안전지대에 파고 앉아 손톱만큼의 도전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잃을까 봐 아무것도 못하는 이 땅의 보수적인 여자는 분명 아니었다. 엄마는 오래전에 이미 자신의 결혼 생활이 허위임을 인지했었다. 오직 자식들을 위해 긴 세월을 참고 살아왔었다. 나도 눈치는 채고 있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기보다는 문단의 원로라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더 즐기는 아버지와 병원 일로 바쁜 엄마는 서로 관심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에 나는 익숙해 있었다. 나는 이혼을 결심한 엄마를 이해했다.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 20대 초반에 시인의 이름을 얻은 아버지는 그때 얻은 이름을 지금껏 달고 살았다. 아버지는 결혼 후 아이 둘 낳은 엄마를 의과대학에 보냈다. 아빠가 예술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돈에 구애되지 않아야 했고 그를 위해 엄마에게 기술을 가르쳤던 것이었다. 엄마는 의사가 되어 충실하게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했다. 양평의 작업실은 문학계 인사들의 사랑방이었다. 드물게 아버지의 시집이 나왔지만 잘 팔리진 않았다. 크게 작품성을 인정받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이따금씩 문학상 같은 것은 타오기도 했다. 또한 여류 문인들이나 문학 지망생들과 스캔들을 심심찮게 몰고 다니기도 했다. 엄마 덕에 돈에 궁색하지 않은 아버지는 내 기억에 집에 돈을 들인 적이 거의 없었다. 엄마는 자신을 공부시켜준 아빠에게 빚을 갚기 위해 소처럼 일했다. 그러다 보니 산부인과 개업이의 현실은 엄마를 낙태 기술자로 내몰았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라는 시한은 묵묵히 일만 해온 엄마의 유일한 출구였다. 부모의 이혼에 이미 성인이 된 우리 남매는 논외의 대상이었다. 누구와 어디서 살건 그건 우리의 자유의사에 맡겨졌다. 그러면
그걸로 된 것이었다. 엄마가 다시 나서서 내 인생까지 책임지려 할 의무도 이유도 없었다. 엄마가 내 앞에서 모범적이지 못했음을 참여할 것도 없었다. 내가 준모와 동거를 한 것도 결혼을 거부하는 것도 전적인 내 선택이었던 것이다. 나는 엄마의 공격에 한마디도 수긍할 수 없었다. 부도덕, 타락,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허위에 차 있어도 정해진 규격만 넘지 않으면 인생은 견고한 안전핀이 채워진 것인가? 남들이 닦아놓은 길, 그래서 앞이 훤히 보이는 길로 가는 것이 분명 편안한 인생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해진 궤도를 따라 걷기는 싫었다. 설사 허술한 삶의 어느 한 모퉁이 꽃진 들녘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없는 참다운 생을 찾아가고 싶었다.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으리라 믿었다. 몸을 버렸으니 결혼하라는 엄마의 말은 어불성설이었다. 엄마는 그때까지 한 번도 나에게 준모를 사랑하느냐는 말은 묻지도 않았다. 엄마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잃어버린 나의 순결이었다. 순결은 지키고 잃는 물건이 아니었다. 더 이상 여자가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이지 억압의 대상은 결코 아니었다. 사랑을 몸으로 나눈 행위를 순결을 잃었다고 믿는 엄마에게 나는 승복할 수 없었다. 엄마식으로 하자면 모든 결혼한 여자는 순결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 결혼의 제도로 공인받은 여자에게만 성이 용납된다는 것도 사회가 윤리라는 담을 쳐서 진실을 가리는 오래된 모순이었다. 엄마는 순결 이데올로기에 스스로를 가두고 딸을 가두고 자신과 나를 괴롭혔다. 문제는 또 있었다. 준모가 엄마의 결혼 독촉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부모의 결혼 승낙을 받아낸 것이다.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의 방을 드나드는 일이 고지식한 그에게 갈등이 꽤 되었던 모양이었다. 나로서는 사면초가였다. 나는 결혼이 주는 보호장치 안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등기소에 부동산 취득 신고하듯 내 이름이 준모의 이름 옆에 등록되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 아래로 유나혜라는 이름이 살포시 올라앉았다. 그 아이도 세상에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놓은 것이다. 모든 것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길도, 강도, 하늘도, 산도, 나무도, 심지어 건물이나 마을도 헤집어 갈 때와 되짚어 돌아올 때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준모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 옆에 있을 때의 그와 나를 떠난 그는 전혀 타인 같았다. 헤어진 후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나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이 유아원에서 나를 데려가 버렸다. 물론 내게도 잘못은 있었다. 그날 밤 10시 가까이 준모는 아이가 다니는 유아원 부모라는 앳된 음성의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그가 재혼한 아내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다. 부모는 지금 자기가 퇴근을 해야 하는데 아이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아빠를 찾는다고 했다. 유아원 문 닫을 시간이 40분이나 지났다고 했다. 그가 서둘러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 말이라는 것이 그랬다. 선의로 생각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일도 변호사가 아기를 담아 답변서에 펼쳐놓으니 나는 더할 수 없는 비정한 엄마가 되어 있었다. 사실 그날 일에 대해 달리 변명할 말이 없었다. 취재차 어렵게 인터뷰를 약속한 사람이 시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인터뷰 도중 도저히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딸의 부모가
그 사흘 전에 바뀐 사실을 몰랐다. 이전 부모와는 자주 연락도 하던 사이였고 내가 시간이 다소 늦어져도 흔쾌히 아이를 맡아주었기 때문에 믿거라 하고 있었다. 아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유아원이 아빠와 조부모가 함께 사는 준모네만큼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은 나도 인정했다. 솔직히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는 나도 직장에 다니며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었다. 친정살림을 오랜 동안 맡아주던 할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는 몰랐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유아원도 가고 다른 아이들과 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에는 애프터스쿨에서 또래 아이들과 그림도 그리고 장난감으로 시간을 보냈다. 문제가 일어난 것은 건강이 나빠진 할머니가 당신 집으로 가고 나서였다. 갑자기 아이 돌볼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 하루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었다. 다행히 유아원에 종일반이 있었다. 원장과 상의해 저녁 9시까지 맡아줄 부모가 있어 한숨 돌리고 있던 터였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시간을 가지고 집에 동거할 마땅한 부모를 찾으려고 했었다. 직업 속에서도 여러 곳 가보고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선뜻 아이를 맡기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참에 그 일이 터진 것이었다. 아이를 데려간 준모는 아이의 인도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 그의 가족들은 아이의 기억 속에 아예 어미를 없애고 있었다. 아이를 위해서라고 했다. 그의 어머니 방식이었다. 그녀는 낳은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훗날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했다. 내 생각은 달랐다. 아이 기억 속에서 어미를 잘라내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였다. 어린 딸에게 엄마의 기억을 잠시 오려두기 해둘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고 엄마의 존재는 되살리거나 붙이기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혼을 결정한 부모는 무엇보다 정직하고 진지하게 아이를 대하고 언제든지 헤어져 있는 한쪽 부모를 만나 부모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찾아가 하소연할 곳은 법원뿐이었다. 1심 재판에서 엄마는 나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당사자인 나만큼 절실하게 소송에 매달려주랴 싶었다. 어차피 법적 대응이 어려운 소송도 아니었다. 나는 가사 문제에 관한 한 상식이 곧 법이라고 믿었다. 가정법원 법정은 생각보다 작고 아늑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의 법정은 디데이의 전야처럼 긴장감이 돌았다. 20, 30석의 방청석은 거의 차 있었다. 그들이 내뱉는 숨소리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정적이 감돌았다. 격한 숨, 힘겹게 견뎌대는 숨, 기대에 찬 숨, 체념 섞인 숨, 초조한 숨, 기도하는 숨, 천리를 달려온 사람이 내뱉는 것 같은 가쁜 숨결들.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살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에 비해 석이나 정리들은 무심했다. 금방이라도 목을 꺾고 졸 것 같은 몸짓이었다. 판사가 무대 위로 등장하는 배우처럼 나타나 정중앙에 자리하자 재판이 진행되었다. 나는 준모와 나란히 판사를 향해 섰다. 판사는 내가 꼭 아이의 양육을 맡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순간 당황했다. 그런 질문은 예기치 못했다. 그건 왜 사느냐는 물음만큼 막연했다. 한참 만에 겨우 대답했다. 저는 나애를 낳은 엄마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저만큼 애정을 가지고 그 애를 돌볼 수는 없습니다. 나로서는 절실했지만 정말 평범한 대답이었다. 판사가 나를 보았다.
금속대 안경알 너머에 있는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성급하게 탈모가 시작되어 이마가 좀 벗겨졌지만 그리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았다. 40이 조금 넘었을까. 그러나 가족과의 이별이나 쓰라림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편안함이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준모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가볍게 내 말 허리를 잘랐다. 정서현 씨는 남편이나 자식보다 자신의 자아 실현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버렸고 이제는 4살 난 아이까지 유아원에 방치해두고 자기 일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부모 품에서 사랑을 키워야 할 어린 여자아이가 날마다 시설에 맡겨져서 자란다면 고아원에서 자라는 고아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원고는 딸이 그런 불모지에서 자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나를 똑바로 보았다. 화닥닥 얼굴이 달아올랐다. 결혼 후 나에게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 수단이었다. 자아 실현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나는 당장 앞에 떨어진 불똥을 추스르기에 급급했다. 아르바이트에, 출산에, 육아에, 취직 준비에, 흡사 바닥이 구멍난 배에서 올라오는 물을 퍼내듯 앞뒤 보지 못하고 열심히 살았다. 결혼은 생활이었다. 당시 나에게 무서운 것은 애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준모는 내가 일욕심 때문에 가족을 버렸다고 했다. 나는 벌린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왜 남자의 일은 처자식 부양하기 위한 희생이고 여자의 일은 자아 실현을 위한 욕심인가? 왜 남자의 일만 여자의 내조를 받아야 할 만큼 당당하고 여자의 일은 하찮게 취급당해야만 하는가? 그만큼 남자가 하는 일만 어렵다는 건가? 아니면 남자의 능력이 여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모자라다는 것인가? 왜 사람들은 여자가 힘이 약하다고 무시하면서 도와주려 하지는 않는가? 맹세코 나는 석사 과정에 있는 준모가 돈 못 버는 것을 비난한 적은 없었다. 형편상 아내가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왜 여자의 자아 성취를 위한 셈이 되는가? 나는 결혼을 한 성인으로서 이미 연로한 시부모에게서 돈을 타서 쓰기 싫었고 친정 부모에게 손을 벌릴 생각도 없었다. 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내가 결혼 전에도 했던 일이었다. 시댁에 얹혀 살아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고 했어도 학비며 용돈 등은 내 스스로 조달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더 절실하게 취직 준비에 매달렸다. 그 과정에서 나는 돈이 부족함에서 오는 불편함과 그 부자유함을 실감했다. 자유는 누가 나를 구속해서 잃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 없으면 누구라도 누리지 못하는 냉정한 것이었다. 돈은 저희 부모님께서 말만 하면 주셨습니다. 그걸 정서연 씨가 거부한 것이죠. 결코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정서연 씨가 집안 살림을 하기 싫으니까 돈 벌러 나갔던 거죠. 실제로 정서연 씨는 결혼 생활 4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제대로 된 밥 한 끼 차려준 적 없습니다. 그런 여자가 아기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래야 하는 건가? 여자에게 결혼이란 무엇인가?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그 이외에 다른 역할은 없다는 말인가? 준모도 그의 변호사도 판사도 눈을 크게 뜨고 밝히려는 진실은 그것뿐이었다. 그걸 안 했으니 꼼짝 말고 아이를 내놓으라는 말이었다. 집안일을 했느냐는 물음에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한다면 그건 분명 아니오였다.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했다. 가사노동은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파출부를 부르자고 했다. 그 일이 시어머니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내 제안은 통하지 않았다. 판사가 조소를 띄웠고
방청객들도 웃음을 실실 흘리고 있었다. 내 딴엔 나름대로 진솔하게 진술해서 이해를 구하려 애쓰는데 그게 안 됐다. 자백을 강요하려는 듯 판사의 눈동자는 냉담했다. 준모가 눈치 빠르게 박차를 가했다. 보십시오. 이분은 아이를 돈으로만 키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가정부를 돈이 있다고 항상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녀의 행불행이 가정부에 달려 있다면 더할 수 없는 비극이죠.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키우실 때도 또 그 말이었다. 자기 집안에 대한 자긍심이 군사 파시즘보다 더 강한 시어머니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 자식은 정성으로 키워야 한다 였다. 귀한 자식 행여 욕먹일 것 같아 가정부와 파출부가 있어도 시어머니 자신은 절대 기저귀를 그들 손에 맡기지 않고 똥도 귀하게 여기며 손수 빨았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정성 이데올로기에 판사는 충분히 감동하는 눈치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치마 포간을 뻔히 볼 수 있다. 내 자식, 내 새끼 소리가 입에 붙어있는 시어머니에게 있어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은 모두가 의심받아야 할 적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또한 귀하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위인이었다. 나의 엄마 방식은 아니었다. 엄마는 그랬다. 아이를 동네 강아지처럼 키워라. 자식이 귀할수록 귀천을 가리지 않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키워야 자생력이 강해진다는 뜻이었다. 시어머니의 입에 붙은 귀한 자식 타령을 듣다 보면 뱃속 깊이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거부감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내 아이를 시어머니 방식대로 이기적으로 키울 수는 없었다. 자신에게 길들여진 생활 양식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자기 생활 속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비굴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가치없는 일로 보지도 않았다. 내가 열심히 일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 또한 충분한 희생이라고 믿었다. 준모의 변호인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의기양양해졌다. 내 기세가 좀 꺾인다 싶었는지 무차별로 공격해왔다. 여자가 어린 아기를 두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엄마로서의 자격은 그때 상실했다고 본다. 권리와 의무 또한 포기한 것이다.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것도 아니고 시부모의 재력으로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은 감해지고 있었다. 결혼의 약속이 그토록 가벼운 것이냐. 그는 질책 같은 충고를 나에게 쏟아부었다. 나는 안간힘을 쓰며 대답했다. 헤어질 때 아이는 분명히 내가 키우기로 했어요. 그 약속을 명문화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일에 서로 별 이견이 없이 자연스럽게 난 결론이어서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게 불가능했다면 덜컥 이혼부터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혼 당시 시어머니 생각에 머리 좋은 나는 당신 집안에 별 하자 없는 며느리였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시키고 나자 시어머니는 곧 후회하기 시작했다. 며느리 기가 너무 세서 자기 아들 갈 길을 막는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취직에 실패한 준모가 할 수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내가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신문사 기자로 취직하자 의혹은 바로 신앙이 되어버렸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며느리가 가정보다 일을 앞세운다고 의심했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신문사는 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다. 저녁 8시를 넘기는 것이 보통이었고 어떨 때는 12시를 넘기기도 했다. 직장은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것처럼 내 도피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비정하고 견고한 굴레였다. 내가 발로 뛰고 머리를 파김치로 만들어가며 작성한 기사가 한순간에 데스크의 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다반사였다. 나는 아이를 낳고도 밤매는 여자처럼 출산 후에도 혹독하게 일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더 높고 어려운 시어머니라는 상사가 호랑이처럼 버티고 앉아 있었다. 내가 의식하는 집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따뜻함이나 편안함은 없었다. 방에 있을 때조차 언제 시어머니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몰라 편치 않았다. 나는 이미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라는 주인에게 매여 사는 노예였다. 아기였을 적의 딸은 밤이면 눈이 더 말똥말똥해졌다. 잠은 낮에 주로 잤다. 팔에서 1시간만 내려놓아도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었다. 애가 어미 닮아서 그리 사납다고 어머니는 미운 소리를 꽁꽁 해댔다. 그리고는 준모가 아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며 나에게 딴방 쓰기를 강요했다. 시어머니는 아이 양육을 앞세워 직장 포기를 강요했다.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남편이 공부를 계속하는 한 시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예속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결혼은 이제 더 이상 순결한 두 영혼의 만남도 아니요, 양가의 만남도 아니었다. 나는 제도 속에 얽혀진 부품에 지나지 않았다. 준모의 속셈도 알 수가 없었다. 아니, 자기 의견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내 앞에서는 일에 지친 나를 위로했고 자기 엄마 앞에서는 행동이 다른 듯했다. 그런 처세가 성격 강한 두 여자 사이에서 자기만의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믿는 듯했다. 그보다 나는 시어머니가 더 싫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투, 몸짓, 손짓까지 정말이지 소름이 끼치도록 싫었다. 두렵기도 했다. 그대로 같은 지붕 아래서 살아야 한다면 머지않아 내가 정신병원으로 실려갈 것만 같았다. 분가하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직장에 나가 있는 나에게 자기 아들과 손녀딸을 맡길 수 없다고 했지만 그녀 셈은 달랐다. 분가를 하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시간이 많은 자기 아들의 가사 분담이 많아질 것 같은 계산이 나오자 닥치지도 않은 일에 상상만으로도 치를 떨었다. 이번에도 준모의 태도는 애매했다. 그러나 법정에 나온 준모의 행동은 그답지 않게 확신에 차 있었다. 문제는 부모 중 누가 아이를 차지하느냐가 아니다. 아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냐에 시선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아이가 생모와 같이 사는 것이 그 애에게 최선이라면 자기는 양보할 용의까지도 있노라고 했다. 아이를 위해 그와 그의 재혼녀는 이민도 고려하고 있다. 아이가 새엄마를 생모로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사실 4살 배기 아이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의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 있을 때 며칠은 엄마를 찾고 울기도 했지만 한두 달 지나자 거의 찾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새엄마가 들어와 따뜻하게 보살피자 문제는 적어졌고 성품도 한결 좋아졌다고 했다. 아이에게는 누가 나를 낳았느냐는 사실보다는 누가 자기에게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장난감을 마련해주고 유아원에 데려다주고 아이 친구를 만들어주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실제로 재혼녀는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아이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고도 했다. 완벽하게 속임수를 쓰겠다는 그의 말은 또 판사를 감동시킨 것 같았다. 판사는 나에게 아이를 놓아주라고 설득했다. 사랑은 더 사랑하는 쪽이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때 왜 내 머리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형상이 느닷없이 떠올랐는지 모른다. 아이는 솔로몬의 재판정에 나왔다. 두 여자가 서로가 제 자식이라고 아이를 잡아당기고 그 북새통 속에서 아기가 위험에 처하자 친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공포에 새파랗게 질렸던 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타오르며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이 온몸으로 울어대는 형상이 나를 고문했다. 나는 법정 한가운데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판사에게 묻고 싶었다. 자식과 생리별을 체험해보지 않고 평생을 이혼이나 여성학대와는 무관하게 살아온 당신이 어떻게 어머니와 새끼가 헤어져 사는 아픔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어둠 속에 있어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찌 어둠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있는가. 아이가 보고 싶고 궁금하고 걱정되어 전화 수화기를 몇백 번이나 들었다 놓았다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한 번도 걸지 못한 어미 속마음을 판사가 어떻게 헤아릴까. 내 전화가 행여 새엄마의 비위를 건드릴까 두려워 나는 비굴하게 몸을 삼갔다. 어찌됐건 새엄마는 늘 아이 곁에 있는 사람이니까. 엄마에게 딸이 소중한 만큼 아빠도 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판사가 물었다. 그 생각은 못했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 자신만큼 딸을 사랑할 것 같지 않았다. 설사 생부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자기를 용해해서 몸을 나누어 자식을 낳은 것은 아니니까. 나는 만 9개월 동안 아기를 자신의 체내에서 먹이고 키워냈다. 학생 신분으로 임신한 걸 내색하지 않으려고 입덧조차 삼켜내야 했고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의사가 처방해준 약도 먹지 않고 아기를 지켰다. 아랫배 살가죽이 터져나가며 아이를 세상에 내놓았고 고된 직장 생활 중에도 밤을 새워가며 아이를 보살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내가 잘한 일이 있다면 그 애를 낳은 일이라 믿었다. 그때 그가 아빠로서 한 역할은 별로 없었다. 그는 너무 일찍 아빠가 된 것이 부끄럽고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부담스러워했었다. 좀 치사한 이야기지만 양육비도 내가 벌어 댔다. 안다. 그렇게 말하는 내가 억지를 부린 감은 있었다. 내 입장만 너무 앞세웠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나는 판사 앞에서 궁색하게 아이를 맡아야 할 이유를 중언부언 늘어놓았다. 아이에게 최선의 환경은 생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라고. 그 말을 들은 판사의 얼굴에 비웃음 같기도 연민 같기도 한 웃음기가 번졌다. 아이에게 최선의 환경이요. 단언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에게 최선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들 부부가 이혼하는 순간 그 자식에게 최선은 없어진 거예요. 아이는 부모 누구와 함께 있어도 어차피 계모나 의부와 함께 살아야겠죠. 아니면 편부나 편모스라에서 살던지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아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는 없어요. 당신은 자신의 인생은 이혼이 최선이라서 선택했겠지만 아이에게는 차선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혼은 둘 다 지게 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원고가 그걸 몰랐어요. 판사가 충고를 가장한 악담을 하고 있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처음 일이었다. 아이가 못 견디게 그리울 때도, 준모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도 오로지 자식을 찾을 욕심에 눈물 따위는 없었다. 그 고비마다 어머니가 눈물이나 짜내고 있다가는 영영 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자기 암시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판사의 악담 한마디에 나는 힘없이 무너졌다. 하긴 얼마간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떠밀리다가 덜컥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혼은 나에게 보이는 단 하나의 출구였다. 정말이지 그 밖에는 길이 없었다. 막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도 나는 이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진 않았다. 아이를 키울 경제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키워줄 믿을 만한 가정부도 있었다. 그런데 준모와 헤어져 법원 문을 나오는데 느닷없는 공포가
한순간 나를 꼭 붙들었다. 그와 동시에 일종의 기시감 같은 것을 느꼈다. 어느 때였던가. 그때도 어떤 문을 향해 걸었을 것이었다. 아, 바로 결혼식장에서였다. 준모의 팔을 잡고 식장을 거의 다 나왔는데 갑자기 진땀이 이마에 새어나왔다. 기어이 큰일을 저지르고 만 것 같아 겁이 덜컥 났다. 보이지 않는 족쇄가 내 앞에 놓인 생을 모질게 채우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꽤 구체적인 공포였다. 아이가 아빠 없이 잘 적응해 줄까? 자라가며 아빠를 찾으면 사춘기가 되어 자기를 위해 왜 좀 더 참지 않고 이혼했느냐고 따진다면, 그보다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진다면 나는 또 하나의 큰일을 저지른 것이다. 아직 기회는 있어. 한 달 이내에 이혼 신고를 안 하면 무효가 된다니까 다시 생각하고 연락 줘. 헤어지며 준모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이혼 전날에도 다시 고려해 주기를 간청했던 그의 애타던 눈빛도 떠올랐다. 이런 유식 행위로 내게서 너를 지울 수는 없어. 그런 말도 했었다. 어쩌면 준모는 이혼 신고를 못할지도 모른다. 자기 손으로 참아 이혼 신고를 못하겠다며 나에게 신고를 미루기도 했었다. 그 2주 후에 주민등록을 정리하려다 보니 그때까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날 그가 끝내 이혼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이후에도 그는 신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못할 거야. 추정은 차츰 믿음이 되었다. 그가 시어머니를 떠나와 경제적 자립을 하고 나에게 저축이 생기면 훗날 다시 합칠 수도 있을 거라는 상상도 했었다. 그런데 이후 6개월이 못 되어 준모는 이혼 신고는 물론 재혼까지 해버린 것이다. 짐작컨대 시어머니가 도둑장가 보내듯 아들의 재혼을 서둘렀을 것이다. 나는 재판부에 두서없이 호소하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출생의 진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감히 단언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생모만큼 절대적 사랑을 베풀 수는 없다. 사춘기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자신이 어머니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이 더 클 것이다. 그때 한꺼번에 불어닥친 폭풍을 아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러나 내 호소에는 메아리가 없었다. 흥분해서 앞뒤 가리지 못하고 자기 말만 앞세우는 공격적인 행동은 차분한 준모의 설득과 대조되었다. 판사는 지나치게 똑똑한 아내의 횡포를 감내해야 했던 그를 동정하는 눈치였다. 하긴 나도 궁극적으로 아이를 위해 그 애를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도 몰랐다. 1000가지 이론이나 이유를 다 제쳐두고 가장 확실한 심정은 내가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이었다. 거기에 변호인이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다. 바로 엄마의 이혼이었다. 나의 엄마가 가정을 버린 여자이기 때문에 그 자식인 내가 쉽게 이혼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쉽게 결혼을 한 것도 이혼한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저지른 일이었다고 단언했다. 요사이 여성들 사이에 불고 있는 이혼 바람이 심상치 않다며 그는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 의견까지 내놓았다. 바로 그 위험한 바람에 내가 휩쓸린 거라고 했다. 그런데 나 혼자 딸을 키우게 된다면 아이는 또다시 가정의 보호장치가 없는 환경에서 자랄 것이 분명하므로 당연히 아이는 조부모와 비록 계모지만 양부모가 구존하는 생부의 집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혹여 나도 준모네 변호사 말대로 유행처럼 부는 이혼 바람에 성급하게 올라탄 것인가. 들으면서는 무시했던 말이 가끔씩 뒤통수를 쳤다. 요즘 세상만 같았어도 너희 아버지랑 진작 갈라섰을 거야.
엄마가 당신의 이혼을 자식들에게 설명하다가 무심코 한 말이었다. 그렇다면 엄마가 젊은 시절 아버지의 허위를 참고 살았던 이유는 동생과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의 분위기에 갇혀 옴짝 못하고 눌려 살았다는 말이 된다. 그렇게 1심 재판에서 나는 졌다. 항소심에 올라오자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여고 선배인 변호사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 듯 했으나 곧 도와주겠다고 했다. 난 가사 사건은 맡기 싫어. 여자 변호사가 그 일을 안 하면 누가 하느냐고 하겠지만 내 마음은 그래. 한때나마 가장 가까웠던 부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으로 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치사해지고 비열해. 서로 원순위, 악순위 하며 잘잘못을 캐내고 부풀리고 한 푼이라도 덜 주고 더 받아내려고 악다구니를 쓰는 걸 보면 내가 그들과 같은 인간이라는 종이라는 사실이 서글퍼져. 하지만 네 자식은 뺏길 수 없으니 노력해봐야지. 소송에 이기려면 할 수 없어. 이쪽에서도 원심에서 저쪽 변호사가 한 만큼 우리도 얼굴에 철판 깔고 저쪽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야 해.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을 과장하고 악의적으로 왜곡도 해야 해. 그게 판사에게 엄마가 아이를 꼭 키워야 한다는 확신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그랬다. 선배 변호사의 말대로 더럽고 치졸한 싸움이었다. 변호사는 결혼 후 학교에 다니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 시부모가 나에게 내놓은 돈의 액수까지 따졌다. 돈을 주지 않았으니 내가 일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서에 썼다. 법정에서도 그렇게 변론할 거라고 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들이 돈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주지 않은 거라고 내가 바로잡아 주었지만 변호사는 관계치 않았다. 또 누가 아이를 키우기에 더 합당한가를 구체적으로 판사에게 설명하는 진정서도 변호사의 조언대로 썼다. 나이 28배 준모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군을 필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까지 최소 10년 넘게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의 조부모나 새엄마가 양육비를 담당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쌓일 갈등은 어떻게 씻을 것인가. 준모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미 연로하셔서 한계가 있을 것이고 설령 경제력이 그에 미친다 하여도 그게 오히려 불씨가 될 수 있다. 준모의 재혼녀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절대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아이의 양육 방법을 놓고 생모조차 의심하며 따돌리고 자기 방식으로 키우는 시어머니와 재혼녀 간의 갈등에서 오는 파장을 어린 딸이 몽땅 감당해야 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는 붙이다 보니 한없이 늘어났다. 진정서뿐만 아니라 아이를 돌보아줄 부모도 구해놓고 만약에 있을 준모의 공격에 대비했다. 24평짜리 아파트 월세와 부모의 급료로 수입의 반 이상을 지출해야 하지만 관계치 않았다. 나의 엄마는 혹 부모가 자리를 빌 때는 자신의 보건소일을 포기하고 서울로 와서 손녀딸을 돌보겠다고 판사 앞에서 증언했다. 지출을 최소화하고 여성잡지 기사감도 맡아왔다. 시간 여유가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지만 어려웠다. 잡지사 같은 곳이 시간 여유는 있다지만 수입이 적었다. 소송에도 양육권만 주장했을 뿐 양육비 한 푼 요구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이 열렸다. 준모 쪽 변호사는 판사에게 내가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우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내가 일하는 신문사의 출퇴근 시간을 물었다. 새벽에도 나가야 하고 밤에도 수시로 늦어지는 신문기자의 생활이 그의 공격 대상이었다. 그러고도 어떻게 4살 아이의 육아를 장담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사는 아이를 전담하여 기르는 가정부가 있고 아이의 외할머니나 친척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어차피 일하는 이 나라의 여성들 모두 그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느냐며 내 편을 들었다. 판결이 가까워 오자 회한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준모가 더 이상 든든한 언덕이 아니라는 절망도 접어두고 그와 부딪힐 때마다 짜증나게 했던 그의 야가 빠지고 약해 빠진 행동이나 말투도 그냥 눈 감고 귀마가 견뎌냈고 시어머니가 행여 자기 아들을 누를세라 길을 쓰고 넘어뜨리면 갈대처럼 드러누워주고 그들이 원치 않는 직장도 그만두고 지하철 요금이나 대중목욕탕 입용료까지 시어머니에게 손 벌리고 머리 조아리며 탔으면서 나 죽었소 하고 살았다면 아이와 헤어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정말 나 자신으로 정직하게 살고 싶어 이혼한 일이 자식을 빼앗길 만큼 큰 죄인가. 그러나 그런 반추는 이제 와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더 거슬러 가면 섣부른 결혼을 반성할 것이고 더 가보면 부모의 이혼을 원망할 것이다. 그것은 더더구나 의미가 없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므로 그건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식당이라는 팻말이 점심을 걸은 사실을 일깨워준다. 법원 식당 안은 생각보다 한산하다. 아무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종업원을 부를 기분도 아니다. 마침 간단한 식음료를 파는 매점이 입구에 보인다. 투명 종이에 포장된 값싼 크루아상을 집어들고 자판기에 커피를 뽑았다. 커피는 식어 빠졌고 빵은 아무 맛을 느낄 수가 없다. 종이를 씹듯 우적우적 그것들을 선체로 다 먹어치운다. 행여 소화가 안 될세라 꼭꼭 씹어서. 먹고 나서 시계를 보니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시간은 2시를 향해 또박또박 걸어간다. 10분 후면 검은 제복을 입은 판사가 세상의 걱정거리와 다툼거리가 모두 들어있는 기록 뭉치를 들고 무심한 얼굴로 법정으로 입장할 것이다. 법정 맨 뒷자리에 가서 두리번거려도 모두가 낯선 얼굴들이다. 지난 기일에 이미 결심을 했고 선고만 남아서 변호인은 불참할 것이었다. 준모와 그의 가족들이 왔을 터인데 보이지 않는다. 나는 드문드문 앉아있는 방청객 사이에서 아는 얼굴을 찾는다. 절대로 그럴 리 없지만 만에 한 터럭만큼이라도 그들 가운데 딸아이가 숨어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그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그들에게서 어디 깃털만큼이라도 아이의 채취가 묻어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방청객 중간쯤에 설핏 낯익은 모습이 보인다. 설마 하면서도 내 걸음은 그쪽으로 간다. 중년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 엄마다. 내가 알기로 엄마에게는 종교가 없다. 어떤 신을 간절히 부르며 애원하고 있을까, 엄마는. 내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또 달려왔다. 새벽길을 달려 2시간 시외버스를 타고 큰 도시로 나와 또 4시간 버스를 타고 찾아왔을 것이다. 여차하면 엄마는 자신의 일도 포기하고 아이를 돌볼 각오를 하고 있다. 나를 바라보는 엄마 얼굴이 불안하다. 나는 가만히 엄마의 손을 쥐어준다. 엄마의 기도가 내 손 안으로 전해지는 것 같다. 그렇다. 나는 꼭 딸을 찾고 말 것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사 이 항소심에서 지더라도 하늘 끝에 가서라도 땅 끝에 가서라도 꼭 내 딸을 찾아오고 말 것이다.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엄마가 나를 찾아오듯 나 또한 내 딸을 찾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게 기원할 것이다. 그 애가 멋진 숙녀가 될 때까지.